예,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국민의힘은요, 헌법재판소,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을 향해서 편향돼 있는 SNS나 끊지 말고 이 탄핵 심판부터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고까지 비판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2019년, 그러니까 6년 전에 본인에 대한 청문회 과정 당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법연구회는 작년 연말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명단 공개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공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논문지 발간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학술 연구단체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네. 제가 우리 후보자님 빨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전혀 그렇게 너무 자기가 맞으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미 3명이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민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5명이 특정 모임의 분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끼리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진다? 헌법재판소가 일개 서클의 모임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는. 실제 말이었어요. 제가 문형배 후보자님 빨갱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모습도 참 오랜만에 만나봤는데요.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2019년 6년 전 당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당신이 야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헌법재판소 3명이 특정 모임 출신으로 채워졌다. 일개 서클 모임이 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우려한 거다. 이미 6년 전에도 편향성 논란, 청문회 때 이런 지적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판사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연구회 이게 요즘 뭐 통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가 한 400명 정도가 돼요. 회원들이. 뭐 민사판례연구회도 있습니다만은 꽤 이제 제일 큰 그 단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순수한 연구가 아니라 예. 이게 이제 하나의 권력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회장들을 다 역임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법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굉장히 요직에 다 배치가 됐다.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이 권력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채, 이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마치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진보적인 어떤 판사들이다라는 걸로 이제 어떤 네이밍이 되고 규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신 인사가 어떤 판사가 되거나 뭐 할 경우에 이 내 재판이 어떤 좀 특히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진 또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 좀 지향성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서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 임명이 되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먼저 어디 소속이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관련된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같은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나 이런 걸 임명할 경우는 오히려 재판이 잘 나온다, 결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쳇말로 재판부 판사 입맛에 맞게 변호인단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이 서초동에서 나돌 정도로 예. 그만큼 이 재판을 한 의뢰인들도 그렇게 찾아서 임명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 그러면 4분이 여기 소속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우리법연구회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어떤 정적 성향, 어떤 이념적 성향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예. 마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법부가 또 헌법재판소가 특정 어떤 이 사람들 출신들 이런 분들이 이제 권력화가 되고 어떤 요직에 있으면서 상당히 왜곡됐던 측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우려가 지금의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여기 장제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모임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뭐 거의 판박이일 만큼 6년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똑같이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렇게 비판했었던 건데요. 당시 청문회 영상 또 하나 있습니다. 장지현 전 의원은요. 6년 전 청문회 당시에도 문영배 대행의 블로그 그 글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걸 쓰신 적 있습니까?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가겠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박시환 정신이라는 게 사실상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박시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문장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블로그에서 내렸어요? 글을 왜 삭제했습니까? 하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예.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런데 하도 비판을 하고 삭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하세요? 저는 판사기 때문에 그게 욱하는 성격이세요?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예의가 아니면 글을 안 써야죠. 예, 그 글 쓴 거에 대해서는 그 글을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그 뒤에 좀 헌법재판이 되시면 욱해서 글 올리지 마세요. 블로그에 이제 글을 안 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도 과거 6년 전 청문회 영상을 되돌려보면서 처음에 알았던 건데요. 김기웅 대변인님. 최근에 왜냐하면 SNS 논란되니까 그거 SNS 계정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글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웠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설전 아닌 설전도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저번에 얘기할 때 이런 논란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삭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SNS든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글들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올리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인을 흔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 문영배 대행의 머릿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쓴 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린 판결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라 하면 사실상 우리법 연구회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교분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SNS상에서 안부도 했고, 그다음에 다이빙 벨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게 과연 진실이 맞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서.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처하는 방식이 뭐냐? 예. 또다시 트위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부 헌재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왜 이렇게 흔드냐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해달라. 이렇게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참 공교로운 게 똑같아요. 6년 전 지적과. 물론 뭐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게 뭐 시각 비슷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블로그 글 관련해서요. 네. 본인이 놀라야 되니까 인사청문회 지웠고 최근에도 여러 구설에 오르니까 SNS 계정을 아예 끊어버렸는데 근데 최근에 블로그 글을 보면 작년 말까지 글을 쓴 흔적이 있다. 일단 이 말을 문영배 대행이 지키지 않은 셈이 됐어요. 사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안 쓰고가 뭐 헌법재판관에게 있어서 뭐 중대한 뭐 덕목이 된다거나 뭐 자질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당시에는 아마 2019년 예. 벌써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장제원 의원의 저런 이제 거센 질의가 있었고 뭐 블로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예.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물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뭐 개인적인 의견을 담는 글이라든지 뭐 예. 블로그를 하는 것 당연히 자유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탓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럴 영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런 모든 어떤 논란 제기의 본질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관 특히 이제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흔들어서 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권위를 또 실추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결국에는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예. 부분에
부분을 불복하고자 하는 어떤 기초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상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 자체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자제해야 될 때 온 것 같습니다. 결국 불복에 밑밥을 까는 거다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이 문영배 대행의 글, 블로그, 뭐 여러 본인이 게시물들 실제로 이 글 얘기 하나 와서 잠깐만 짚어보면 최근에 헌법재판소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100편 가까이 썼다 그래서 여당에서 비판을 꽤 많이 했었죠. 주진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 헌법재판관이 그 중요한 지위에 더더구나 헌법재판관은 그 연봉을 책정할 때 대법관에 준해서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억대 연봉이에요. 공무원들은 조금만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다가 해도 뭐 해임을 당하거나 어떤 징계를 받거든요. 변명이 저는 좀 너무 내로남불이어서 본인이 잘못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뭐 재판하느라고 책 좀 읽기로서 뭔 소용 있냐, 뭔 그거 가지고 난리냐 이런 식은 좀 곤란하죠. 이렇게 해명했었어요. 문영배 대행은. 아니 블로그 글은 휴식 시간에 10분 정도 작성하는다. 왜 문제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주진 의원의 얘기는 아니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너무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직업윤리 혹은 탄핵될 사안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휴식 시간에 썼든 근무 시간에 썼든 글을 많이 쓰고 적고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과거 혹은 이념적으로 한번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여러 글 때문에 이제 약간 도매금으로 이제 독후감까지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때 질의를 할 때 예.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본인이 어떤 입장과 생각과 이념을 어떤 이 독후감이라 하더라도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심판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호적 문제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제 여기서 심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판사들은요 기본적으로 내부 규칙으로 이런 어떤 글을 SNS 글 올리는 걸 굉장히 자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판사들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이제 독후감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지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재판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돼 버리면 예.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들을 노출하는 것은 자제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청문회 때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도 그 의미인데 예.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거 나는 뭐 휴식 시간에다 하는데 휴식 시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책에 대한 입장을 올린다 그러면 그 책이라는 게 그냥 수필이거나 아주 뭐 그런 글이 아니라 예. 굉장히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거나 이념 색깔이 뚜렷한 글에 대해서 이제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생각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문제가 이제 지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6년 전 청문회 영상까지 소환해 볼 정도로 결국은 이런 거겠죠.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 결국 단 한 번으로 헌법재판관의 그 판단으로 대통령을 직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한쪽 성향이 뚜렷하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게 문제의 본질, 여당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 유엔군 모독 논란, 북침론 동조, 이 의혹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합니다. 북한은 그러면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굳이 그런 말을 지금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법 연구회 혹은 SNS 글 논란, 내가 제일 왼쪽에 있다. 그 연구회 안에서도
업무 중 독후감 작성 논란과 이재명 대표 친분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유엔군 비판과 북침론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상 유일하게 문영배 대행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해명한 거예요. 박성훈 비서관님. 원문을 읽어봐라.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런 뜻으로 썼다가 아니니까 해명했지만 원문을 읽어봐라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문을 읽어보시면 해결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부 이 독후감 중에서 혹은 이분이 쓰신 글 중에서 일부만 자꾸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하시는데 예. 보면 일단 저 글, 저 논란이 된 그 유엔군 내용이 포함된 글은 언제 쓰여졌냐라고 보면 예. 유엔 기념공원에 가가지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비석을 닦고 잡초를 뽑고 추모를 하고 묘역 청소를 하고 와서 쓴 글입니다. 이런 분이 굳이 유엔군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 글을 그 시점에 썼을까요? 일단 쓴 배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저 글을 원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예. 유엔군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라고 하고요. 그 뒷단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마지막 단락 쪽에 뭐가 있냐면 유엔군과 이삭의 집 주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삭의 집 주원장이 뭘 했냐라고 보면 예. 차별을 해소해서 진정한 평화를 꿈꿨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유엔군은 어떤 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는 잘못된 세력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꿈꾼 세력이다라는 대목이 저는 읽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도 원문을 읽어봐라. 끝까지 읽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예. 이라고 하면서 앞에 문장에서 유엔군을 언급한 문장과 주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문영배 대행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북한군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읽어보면 될 일이고 일부를 발췌해서 오독하면서 이 문영배 대행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마치 정답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 지금 헌재 재판관의 권위를 매우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라는 점에서 박수영 의원은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외에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짜뉴스 유포하시다가 지금 헌재에 반박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 조문상에 뭐 문상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친분설을 제기했으나 그게 아주 과거의 SNS일 뿐이고 예. 그 뒤에는 일부러 끊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그럼 연락 주고받은 걸 좀 갖고 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거도 없이 이 문영배 대행을 흠집내기를 하고 있고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 이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든 불복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도 조의금 주고받은 적 없다 헌재 반박을 당하긴 했지만 다만 그 이후에 몇 차례 주고받은 SNS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나 문영배 권한대행이 선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됐다는 점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 그 SNS도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예. 간단한 얘기를 한 거고 뭐 여기서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보면 예. 그러니까 SNS상에서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한 정도인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김기용 대변인, 그 네. 박성훈 비서관 원문 다 읽어보고 별 문제 없다는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쓴 글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중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예. 그렇다면 지금의 언론과 이 문제를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요. 그 예. 이후에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북한의 주장과 어떻게 보면 북침론, 남쪽이 유엔군이 뭔가 북침을 했다. 그런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예. 대중이 인식할 때, 그다음에 언론이 인식할 때,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권이 인식할 때 그렇게 봤다면 본인이 그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무엇보다도 저도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지만 예.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보도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 페이북에 있는 글을 보고 뭔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문영배 대행이 그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판사는 재판관은 분명히 판결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야지 사적인 어떤 공간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훈 비서관 말씀에 일부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당시 두 사람이 본인이 한 명은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될 줄 혹은 대선 후보가 될 줄 본인들은 알았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나오는 문파님이라든지 만화님 이런 표현들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으로 7차례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과거엔 꽤 친했던 거 아니냐라는 심증과 의심은 여당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냐라는 게 계속된 주장이죠.